18세기 초반 영국 런던의 템스 강변, 썰물이 빠져나간 진흙탕 위에 기괴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집니다. 마치 죽음의 깃발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 교수대에 매달린 시체들. 사람들은 이들을 해적이라 불렀습니다. 제국은 이들을 인류 공동체의 적이라 선포하며 살아있는 자들에게 가장 잔혹한 경고를 보냈죠. 까마귀들이 그들의 눈을 파먹고 살점은 차가운 소금바람에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제국은 그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평범한 선원들을 바다의 악마로 만들었으며, 왜 대영 제국은 이토록 처절하게 그들의 흔적을 지워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해적은 영화 속 낭만적인 모험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훨씬 더 차갑고 비릿합니다. 그것은 썩은 고기와 채찍질이 난무하던 상선에서의 탈출이었고, 왕과 신분제가 지배하던 견고한 세상에 던진 거대한 주먹질이었습니다. 자, 이제 300년 전의 카리브해로 떠나보십시오. 화약 냄새와 럼주 향이 진동하는 곳, 법도 왕도 없는 그곳에서 검은 깃발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쏟아지는 금은 보화로 유럽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리브해는 스페인 국왕의 거대한 보물 창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 풍요로운 잔치 뒤편에는 굶주린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의 독주를 막고 싶었지만 정면으로 전쟁을 치르기에는 국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제국들이 생각해낸 아주 비열하고도 영리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고용한 해적, 사설 약탈선의 탄생이었습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사표라 불리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국왕의 이름으로 적국의 배를 마음껏 약탈해도 좋다는 합법적인 면죄부였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평범한 선원과 실업자들을 제국의 사냥개인 부카니어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사냥개들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영리했던 이름이 바로 헨리 모건입니다. 그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부카니어를 지휘하는 제도기자,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모건이 이끄는 무리는 스페인의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요새들을 차례차례 집어삼켰습니다. 특히 신대륙의 심장이라 불리던 파나마시티를 습격했을 때 그는 정면 승부 대신 늪지대를 가로지르는 기습을 선택했습니다. 뜨거운 정글 속에서 굶주림과 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단 하나, 스페인의 금괴가 가득 찬 보물창고였습니다. 파나마가 불타오르고 스페인의 자부심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영국 왕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모건을 범죄자가 아닌 영웅으로 대접했고, 국왕은 직접 그의 어깨에 칼을 올리며 경이라는 자귀를 수여했습니다. 바다의 악마가 제국의 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들의 공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바람이 바뀌고 제국들 사이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국가에게 해적은 이제 유용한 사냥개가 아니라 치워야 할 오물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영웅이었던 부카니어들은 이제 평화를 방해하는 범죄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국왕의 사표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한때 그들을 고용했던 총독들은 이제 그들을 잡기 위해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헨리 모건처럼 권력의 줄을 잡은 소수를 제외하고 수만 명의 부카니어들은 갈 곳을 잃고 바다 위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국의 사슬 아래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만의 깃발을 올릴 것인가. 북한이어의 시대가 저물고 진정한 해적의 황금 시대, 그 피비린내 나는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원들에게 바다는 푸른 낙원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왕의 해군이나 일반 상선에 올라탄 선원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먹거리는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고기였습니다. 망치로 힘껏 두드려야 간신히 깨지는 딱딱한 비스킷. 그 속에서 기어나오는 벌레들을 털어내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실 물은 또 어땠을까요? 뙤약볕 아래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끼가 끼고 악취가 진동하는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선원들은 코를 막고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좁고 습한 선창은 전염병의 온상이었습니다. 괴열병이 시작되면 잇몸이 무너져 내리고 멀쩡하던 치아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동료가 고통 속에 신음하다 차가운 시신이 되어 바다에 던져지는 광경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인간의 잔인함이었습니다. 배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선장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밧줄을 늦게 잡았다는 이유로, 혹은 선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가죽 채찍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9 가닥으로 갈라진 채찍 끝에 박힌 금속 조각들이 선원의 등을 피떡으로 만들 때까지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돛대에 묶인 채 정신을 잃어가는 동료의 비명. 그 비명이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마다 선원들의 가슴 속에는 증오라는 이름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부에는 분명히 기록된 임금조차 선장의 탐욕에 의해 지급되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국가와 회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흉터가 가득한 등과 텅 빈 주머니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아니면 이 지옥 같은 배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선창 깊숙한 곳에서 은밀하게 시선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의 노예로 사느니 바다 위에서 짧고도 강렬한 자유를 누리겠다. 이 위험한 문장이 선원들의 귓가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깊은 밤, 파도 소리가 유난히 거세던 그때, 마침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선장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자신들을 억압하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이 허락하지 않은 자유를 스스로 쟁취한 해적이 된 것입니다. 지옥 같던 갑판 위에서 검은 반란의 깃발이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해적을 통제불능의 무법자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왕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적 규약, 즉 아티클이라 부릅니다. 배라는 고립된 사회에서 서로 칼부림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선 지상보다 더 엄격한 약속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선원은 배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동등 한 투표권을 가진다. 왕의 명령 한마디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던 시대에
이들은 배의 행선지부터 다음 선장이 누구일지까지 모두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선장이 독재를 부리면 언제든 투표를 통해 그를 직위 해제하고 무인도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다 위에서 피어난 가장 이른 시기의 민주주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체계입니다. 그들은 싸우다 다친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규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오른팔을 잃은 자에게는 은화 600개를 지급한다. 왼팔이나 다리를 잃은 자에게는 은화 500개를 지급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산재보험의 시초였습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선원들이 서로의 신체를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눈물겨운 상호부조였던 것이죠. 전리품 분배 또한 철저하게 공정했습니다. 선장은 일반 선원보다 고작 2배에서 3배 정도의 목만을 더 가져갔습니다. 지상에서 귀족들이 평민의 고요를 짜내던 것에 비하면 해적선은 당대 가장 평등한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약탈한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며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규약은 관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에는 가차없는 처벌이 따랐습니다. 동료의 물건을 훔치거나 전투 중에 겁을 먹고 도망친 자에게는 마룬이라고 불리는 잔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무인도에 단 한 자루의 권총과 약간의 화약, 그리고 약간의 물만을 남긴 채 홀로 버려지는 형벌이었죠. 그것은 곧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라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다라는 거대한 혼돈 속에서 제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아남기 위해선 지상보다 더 단단한 결속과 자신들만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 규약 아래 뭉친 해적들은 단순한 약탈자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카리브해의 사냥터가 좁아지기 시작하자 해적들은 더 거대하고 위험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머나먼 동쪽, 황금과 향신료가 넘쳐나는 인도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약탈의 길을 해적 항로라 부릅니다.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에 이르는 이 길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무법자들에게 최후의 성지와도 같았습니다. 이 항로의 끝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를 지배하던 무굴 제국의 보물선들은 보석과 비단, 그리고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습격으로 모든 선원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친 폭풍우와 굶주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과 싸우며 수개월을 항해해야 하는 죽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해적 항로의 가장 전설적인 인물은 바로 헨리 에브리였습니다. 그는 무굴 제국의 거대 범선인 간즈이사와이를 납포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적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탈한 보물은 오늘날의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대영 제국은 해적을 잡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수배를 내리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 해적들은 마다가스카르 섬에 자신들만의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제국의 법이 미치지 않는 해적 공화국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해적들은 그곳에서 배를 수리하고 약탈한 보물을 나누며 다음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원주민들과 교류하며 자신들만의 독립된 사회를 꾸렸던 그들에게
마다가스카르는 지상의 낙원이자 최후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부에는 그만큼 거대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해적들의 대담한 활동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위협했고, 화가 난 제국들은 비로소 강력한 소탕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양의 푸른 바다는 서서히 해적들의 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의 정점에서 맞이하는 위기의 그림자. 그것은 해적 황금 시대가 겪게 될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전성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해적의 황금 시대가 정점에 달했을 때 바다에는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전설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던 사나이, 바로 에드워드 티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검은 수염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를 약탈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공포를 지배할 줄 아는 연출가였습니다. 거구의 사나이가 얼굴 전체를 뒤덮은 검은 수염 사이에 심지를 꽂고 그곳에 불을 붙여 연기를 뿜어내며 어깨에는 6자루의 권총을 매달고 연기 속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지옥에서 온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그 기괴한 모습만으로 상대 선원들을 투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은 수염은 바다 위에서 공포가 곧 권력임을 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친 남성들의 세계에 금기를 깨고 나타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여성 해적 앤 보니와 메리 리드입니다. 당시 배에 여자가 타는 것은 불길함의 상징이자 엄격한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남장을 하고 칼을 휘두르며 그 어떤 남성 해적보다 용맹하게 전장을 누볐습니다. 특히 앤 보니는 부유한 가문의 삶을 내던지고 자유를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사회적 굴레를 칼날로 끊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 동료들이 겁에 질려 항복할 때도 끝까지 칼을 놓지 않았던 이는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적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성별조차 뛰어넘는 처절한 생존과 자유의 투쟁이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인물들은 해적이라는 이름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증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경했습니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억눌린 민중들에게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설이 화려해질수록 그들을 향한 제국의 교수대 또한 더욱 높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뒤편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 나소는 해적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왕도 법도 없었습니다. 오직 약탈한 보물과 럼주, 그리고 뜨거운 자유만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이곳을 해적공화국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할 것 같던 무법자들의 낙원에도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자신들의 뒷마당이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영국 왕실은 해적 소탕을 위해 정권을 위임한 새로운 총독 우즈 로저스를 나소로 보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해적질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해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로저스는 한 손에는 국왕의 사멸령을, 다른 한 손에는 교수대의 밧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해적질을 그만두고 투항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지만 거부하는 자는 모두 처형하겠다는 잔인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해적들의 견고했던 결속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어제의 동료들이 사면령을 받기 위해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전설적인 해적이었던 벤자민 같은 인물조차. 사면을 받은 뒤 동료들을 사냥하는 해적 사냥꾼으로 변절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나소에는 이제 자유의 함성 대신 서로를 향한 의심과 비릿한 배신의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공화국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강경파 해적들은 바다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나소의 항구는 이제 영국 해군의 군함들이 장악했고 거리에는 해적들의 시신이 본보기로 매달렸습니다. 해적 공화국의 붕괴는 단순한 거점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에 대항했던 거대한 이상이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나소의 몰락 이후 해적들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고립된 늑대들이 되었습니다. 보금노와 안식처를 잃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끝까지 저항하다 바다 위에서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해적 황금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촛불이 제국의 거센 바람 앞에 최후의 떨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카리브해는 더 이상 자유의 바다가 아니라 도망자들의 거대한 덫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의 안식처였던 나소가 무너진 뒤 바다에는 잔혹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해적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최신식 대포를 갖춘 해군 전함들이 카리브의 구석구석을 훑으며 검은 깃발을 뒤쫓았습니다. 전설적인 해적들이 하나둘씩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최후를 맞이한 것은 공포의 대명사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였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앞바다에서 영국 해군의 매복에 걸려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악마처럼 싸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5발의 총탄을 맞고 20군데가 넘는 칼자루에 베이면서도 끝까지 저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고개는 꺾였고 영국군은 그의 머리를 잘라 군함의 뱃머리에 매달았습니다. 바다를 떨게 했던 절대적 공포가 허망하게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적 시대의 종말을 알린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많은 배를 약탈했던 해적왕 바톨로뮤 로버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해적 중에서도 가장 신사적이고 철저한 규율을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해안에서 영국 전함과의 교전 중 포탄 파편의 목을 맞아 즉사하고 맙니다. 로버츠의 죽음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 해적들이 가졌던 마지막 조직력과 질서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선원들은 선장의 시신을 제국에 넘기지 않기 위해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해적 황금 시대의 가장 찬란했던 불꽃이 그렇게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바다 위에는 더 이상 전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해적들은 이름 없는 도망자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고 붙잡힌 자들에게는 단 하나의 장소만이 허락되었습니다. 바로 런던의 템스 강변에 세워진 교수대였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뒤 진흙탕 위에 매달린 시체들은 바다의 자유를 꿈꿨던 자들의 처참한 결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승리했고 바다는 다시 질서와 복종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었을지언정 그들이 남긴 저항의 기억만큼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검은 깃발은 내려갔지만 그 깃발 아래서 누렸던 짧고도 강렬했던 자유의 향기는 여전히 파도 소리에 섞여
전설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검은 깃발은 바다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파장은 대륙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해적을 문명의 파괴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당대 그 어떤 국가보다 더 진보적인 공동체를 실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 위에서 실천했던 투표권과 권력 분립은 훗날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칙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던 시대에 해적들은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합의의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불평등한 세상에 던지는 가장 강렬한 저항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운영했던 상호부조 시스템은 현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수백 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장애를 입은 동료를 끝까지 책임지고 약탈한 부를 직위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분배했던 그들의 방식은 당대 선원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제국이 그들을 인류 공동의 적이라 부르며 처절하게 박멸하려 했던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해적들이 보여준 그 위험한 자유와 평등이 피지배층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해적은 우리 곁에 깊숙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해적의 모습, 안대와 의족, 그리고 어깨 위의 앵무새는 사실 그들이 겪었던 참혹한 생존의 상처이자 훈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패션과 말투, 그리고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는 현대 대중문화에서 저항과 자유를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악마였을까요? 선원들을 채찍질하고 굶겨 죽이며 불을 쌓았던 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지옥 같은 사슬을 끊고 바다로 도망쳐 자신들만의 법을 세웠던 해적들이었을까요? 해적의 역사는 단순히 약탈과 살육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존엄과 자율에 관한 처절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비록 그들의 공화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쫓았던 자유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사회의 밑거름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